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3회차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문제 4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금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조세의 종류는 무엇인가? 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다. 이거는 이제 물세죠. 말 그대로. 물건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자, 잠시만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은 직접세가 아니죠. 그렇죠. 간접세를 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소비세에 나간다. 소비세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거냐면은 개별 소비세랑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근데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치성 물품이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얘는 간접법이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직접법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법이 아니 간접세. 직접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황진용 씨는 궁금한 게 있어 국세청에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국세 부과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실제 이제 2024년도 3회차 문제에서 이제 질문식으로 했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황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령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세법의 성 및 부과하는 경우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이죠. 안녕하세요. 기아에 항상 행복 있길 바랍니다. 황진용님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법령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의하여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며 이를 1세대 1주택을 보아 서울세법 제554조 1항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근데 1세대 2주택에서 비과세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2주택이 아니고 내가 이사 가려고 기존에 있는 집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옮겨갈 예정인 거예요. 이게 1세대 2주택의 이제 일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근데 1세대 2주택부터는 말이 달라요. 과세죠. 근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했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그 다음에 소득세법 제154조 1항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냐,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는 법령을 보고 부과를 하거든요. 국세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4번 근거가세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어떤 걸 부과를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근거가세 원칙이에요. 기업에게 존중은 기업에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금을 내가 이제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또는 안내하겠다라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잖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서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는 기업에게 쪽인데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법인세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니에요. 소득세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을 그냥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신고인 경우에도 12월 말 결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연도로 내가 신고할 테니 과세기간 종료 전 3일까지, 종료 후 3일까지, 다시 할게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그냥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및 양도소득은 국내외 영리, 비영리 경우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영리, 비영리 다 안 따지고, 국내 안 따지고, 전부 다 세금 다 부과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청산소득은 국내외 영리, 비영리인 경우 해당한다. 청산소득은요, 국내 영리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 영리는 왜 안 하냐면은 본사가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상상이 없는 거고요.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하면 어차피 국가에 다 기속이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영리 법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각 사업연도 소득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료 전이 아니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진법은 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사업연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했죠? 그래서 주식회사 이진법의 회계기간도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다. 납부기한은 이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소득세와 다르게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0월 31일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법인세는 3개월마다 이제 각각 신고 기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3월 말과 9월 말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기한은 언제냐면은 6월 30일에 종료를 했죠. 그러면은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소득 처분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소득 처분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는 이제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뭐 한도 초과됐다고 해서 뭐 따로 유출되거나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만기 도래 전 어음 기부금. 어음은 사실 기부를 해준 건 맞지만 만기가 아직 덜 됐는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 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만기가 돼야 이제 유출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것도 역시 유출된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한 소득 처분이죠. 근데 의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게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유보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해당하는 계산 구조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단기 순이익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세무조정을 이제 거쳐가는 거죠. 세무조정하고 나서 뭐예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이걸 빼주는 거예요. 2월 결성금, 어러러, 소득공제. 뭐예요? 그렇죠. 비과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빼면은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때 결정세액에서 뭘 빼주면 돼요? 내가 미리 납부해주는 게 있어요. 납부한 거.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돼요. 미리 납부한 거. 그거 빼면은 최종 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7위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 내역서를 수령합니다. 다음 중 세무조정 내역서를 수령한 후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A 한번 봅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2, 입금 불산입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인 거는 맞지만 세무에서는 수익을 안 봅니다. 왜냐면은 현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익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평가 자체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온화에 대한 환급이자 입금 불산입 기타. 그러니까 이중과세 방지예요. 수익인 거는 맞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가온업에 대한 환급이자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기타가 맞고요. 그 다음 3번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는 송금 불산입인 건 맞아요. 근데 기타 사회 유출이냐? 아니죠. 개인적으로 쓴 거는 회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대표자의 책임을 보아줍니다. 상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안 하면은 상여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거죠. 근데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는 그래도 양심은 있다라고 판단해서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안 밝혀줄 테니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내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있냐면은 상여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내야 될 소득세에 더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상여로 되는 거고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양심있게 신고를 했다. 그래서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안 밝히겠다.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한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기타 사유 유출은 개인적 세금을 거두는 게 없어요. 기속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실적이 매우 좋아 임직원들에게 상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여금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1번 임원 상여금 3억원 정간에 기재한 금액 1억 9천만원. 자, 정간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원 상여금은 더 많이 줬어요? 더 적게 줬어요?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1억 1천만원 만큼은 송금불산입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직원 상여금은요 정간에 기재되어 있든지 기재 안 돼 상관없어요. 이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이준입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직원과 동일하게
정관에 기재되어도 한도 초과액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2존에 대한 부분은 한도 초과액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준필. 직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기재한 금액보다 초과하므로 8천만원 송금 불산이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얘기했듯이 전에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3번 다해입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기재한 금액보다 초과하므로 1억 1천만원 상여로 처리합니다. 다해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죠. 임원 상여금은 세무조정하지만 직원 상여금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해솔입니다. 임원 상여금, 직원 상여금 둘 다 정관에 기재한 금액보다 한도 초과하므로 각각 적용하여 송금 불산이 처리합니다. 해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주의가 좀 강하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맞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직원들보다 부당하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과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좀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솔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의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한도 초과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단 주식회사 JB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세무 쪽에 해당하는 접대비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계 쪽에 해당하는 접대비가 얼마냐. 자, 이거를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도 금액이 얼마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자, 봅시다. 생산직 기업 업무 추진비 5천만원. 영업직 기업 업무 추진비 1억 5천만원. 근데 두 가지가 있죠. 대표이사 황진범은 개인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액 송금을 사용해줘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 200만원,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 만약 20만원 초과한다 하면은 전액 송금 불사림인데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무접대비는 얼마가 돼요? 세무접대비는 2억 원에서 1,000만원만큼 빼면 돼요. 1억 9천만원. 근데 그 이 밑에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영업직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10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카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접대비로 해가지고 회사 카드가 없으니 내 돈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럼 받았겠죠. 근데 세무에서는 회사 카드가 아니네? 이거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송금부사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카드 쓴 것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회사 카드 안 쓴 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세무에 해당한 접대비 100만원만큼 뺍니다. 얼마냐면은 1억 8,900만원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회계 접대비는 회계 처리 회계 접대비 장부상 금액 봐도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가 총 2억 원이죠. 영업직에서 포함돼 있다 가정하에도 2억 원. 근데 중에 1,000만원짜리랑 100만원짜리는 인정 못 받으니까 1억 8,9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도를 잡아야 되는데 한도는 매출액 300억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없고요. 각 사업연도 3,600만원. 각 사업연도 소득은 3,600만원. 그대로 잡아요. 중소기업이니까. 왜냐면은 12달 다 근무를 했으니까 3,600만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100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0.3% 잡아요. 그러면은 100억이잖아요. 여기에 1000분의 3 잡아요. 누진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천만원 플러스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매출액. 그러니까 100억 원 초과 금액 얼마예요? 300억 중에 100억 빼면 얼마? 200억 곱하기 1000분의 2.
얼마예요?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예요? 7천만 원. 그럼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6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 자, 1억 600에 1억 8,900이에요. 이거는 이제 회사 계상액, 이거는 세무 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한도 초과의 올바른 금액 얼마냐? 세무는 한도 잡을 때 내가 이 정도만큼은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회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무에서 인정하는 부분의 회사 계상액 1억 8,900. 그럼 얼마만큼 초과해요? 1억 8,900이 아까 회사 계상액이었고, 거기에 1억 600이 접대비 한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얼마? 8,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초과하는 금액 얼마? 8,300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합니다. 다음 해당하는 경우 주식회사 JB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확정기여형은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만 해당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전기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송금 산입은 3천만 원이에요. 이건 전기 거죠. 자, 1월 1일의 기초금액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의 기초금액은 5천만 원. 근데 그 중에 송금 산입으로 해당하는 금액은 3천만 원. 자, 그래서 2024년도 중에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돼요. 그럼 2천만 원이 남죠. 근데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지급된 금액은 3천만 원이니까 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송금 산입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반대의 세무조정을 처리합니다. 송금 산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남아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적립액은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 2천만 원에서 적립은 언제 했냐면은 12월 말일에 8천만 원 적립을 해놔요. 그럼 총 얼마?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 금액이 1억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회사 계상액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해주면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안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예. 추계액은 얼마냐면 1억 5천만 원. 그러면은 1억 원 전체가 송금 산입이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퇴직연금 회사 계상액 얼마냐면은 1억 원. 그럼 이 중에 송금 산입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5천만 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빼고 처리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송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이건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송금 산입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